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2020년 7월 13일 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엔 대세나 월요일 순서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 이게 나라냐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관련 촛불 시위 때 등장했던 말이기도 하죠. 근데 최근 이 말이 정치권에서 또 나왔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 최초로 사성 장군에 올랐던 고 백선엽 장군의 유해가 대전 현충원 장군 제2묘역에 안장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0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그 백선엽 장군의 장례는 5일간 그 육군장으로 치러진 뒤에 내일 모레죠. 그 오는 수요일 대전 현충원에 그 안장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분에 대한 평가가 좀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어서요. 이 현충원 안장에 대한 여러 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고 백선엽 장군이야말로 그 아픈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그 상징적 인물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고 백선엽 장군은 6.25 이제 한국전쟁 당시에 다부동 전투와 낙동강 전투를 지휘해서 이제 큰 공을 세웠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예. 이후 군대에서 전역한 뒤에는 외교관에 임명돼서 주중대사, 주 프랑스 대사 등을 지냈었고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교통부 장관과 한국종합화학공업 사장을 지내기도 한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시절 만주국 간도특설대 소속으로요. 당시 중국에서 항일운동을 하던 그 팔로군과 우리나라 독립군을 토벌하는 데 앞장서게 됐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 백선엽 장군은 지난 2009년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예. 과연 반민족 행위자이냐 아니면 나라를 구한 국국의 영웅이냐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참 어려운 숙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정치권도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먼저 미래통합당에서는 6.25 전쟁의 영웅이자 전설, 역대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백 장군이 사망했다면서 애도의 뜻을 좀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고 백 장군의 유해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이 아닌 대전 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은 그 영웅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면서 이게 나라냐 뭐 하는 비판까지 내놓았습니다. 예. 이게 현충원에 안장하느냐 마느냐가 아니고 이 서울 현충원이 아니라 대전 현충원에 안장하는 것 자체가 영웅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대전 현충원을 좀 폄훼하는 듯한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요. 조금 폄훼가 아니라 좀 많이 폄훼하는 게 아닌가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 그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대로라면은 그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수많은 호국 열사들의 그런 희생은요, 이 백장뿐만 또 못한 것인가 뭐 이런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죽어서까지 그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묘역의 크기뿐 아니라 뭐 서울이 중심이다 이런 발상까지 좀 쉽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예. 실제로 국립대전현충원은 당시 그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의 그 안장 능력이 이제 한계치에 다다르니까 이 정부에서 1976년 4월 현재의 위치에 그 당시로는 대전 국립묘지 그 위치가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85년 11월에 그 현재의 국립대전현충원이 준공된 것입니다. 즉 서울과 대전현충원은요 같은 그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전혀 차이가 없는 거죠. 네, 관리 그렇습니다. 주체만 좀 다르고. 네. 그리고 실제로 서울 그 현충원에 있는 국가원수 묘역이 다 찼다는 이유로요. 그 최규하 전 대통령의 유해는 현재 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른 정당들은 어떤 지금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그 미래통합당과는 달리 정의당에서는요, 이 백선엽 장군이 아닌 그 백선엽 씨 이렇게 이제 칭하면서요, 백 씨의 대전 현충원 안장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그 한국 전쟁 당시 일부 공이 있다는 이유로 일제히 주구가 되어 독립군을 토벌한 인사가 국립 현충원에 안장된다면은 과연 앞서가신 독립운동가들을 어떤 낯으로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라면서 좀 반대 이유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뭐 특별한 입장을 내놓고는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이제 모든 죽음 앞에는 애도를 표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도리이고 예의이다.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이제 공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는 좀 냉철하게 해야 된다. 이런 또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역사 바로 세우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이 군인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그 북한과의 전투에서 많은 승리를 이끌어냈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백선엽.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에부터 그 독립군을 토벌한 일본 이름입니다. 시리카와 요시노리.
현충원은 충성이 발현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순국 선열의 어를 모신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 충성의 대상이 누구일까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백선엽이라는 인물이야말로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될 역사인식의 상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 공소장 일본주의입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혹시 이 말 들어보셨는지요? 공소장 일본주의. 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법률 용어입니다. 참 예. 법률 용어 어려운데요. 일단 여기서 일본주의라는 거는 우리 이웃나라 일본 할 때 그 일본이 아니라요. 숫자 1, 하나를 뜻하는 일본, 그러니까 뭐 한 장 내지는 한부 뭐 이런 뜻입니다. 뜻을 살펴보면요.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이제 기타의 어떤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이제 첨부하거나 제출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왜 이게 키워드입니까? 네, 계속 좀 들어보시죠. 관련 재판이 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이게 이제 증거 자료 같은 게 그 공소 장을 낼 때 같이 제출이 되면은 이 판사가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선입견을 좀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러니까 원문으로는, 그러니까 실제 명문화되지는 않지만은 상당수가 채택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일부에서는 피고인 입장에서 검사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자신을 기소했는가를 확인하면은 그만큼 대응하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불필요하다 뭐 이런 입장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생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이 재판 관련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전 시티즌 선수 선발 과정에서 그 외압과 비리가 있었다는 혐의로 이제 기소당한 고종수 전 감독과 그 김종천 대전시의회 전 의장의 그 첫 공판이 드디어 내일 오후 2시에 그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예. 고종수 전 감독은 대전 시티즌 선수 선발 과정에서 이 프로 선수로서 자질이 부족한 김종천 전 의장이 지인의 아들을 이제 합격시켰다, 이런 이유로 이제 업무 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고요. 김종천 전 의장 역시 대전 시티즌 선수단의 예산 부족분을 이 추가 경정 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면서 이 고 전 감독과 그 대한축구협회 등록 중개인에게 자신의 지인 아들 선발을 부탁했다, 뭐 이런 이유로 이제 업무 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 전 의장은요, 그 청탁 대가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이제 양주를 선물받아 그 뇌물수수죄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예. 모두 이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고종수 전 감독은요, 그 선수 선발은 감독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게 구단 사무국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구단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김종천 전 의장은 이 검찰에서 제출한 그 공소장에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그 불필요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측의 그 설명을 모두 들어보면요, 그런 사실은 있었는데 이 검찰 기소 내용에는 좀 수긍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공판에는 김호 전 대전 시티즌 사장을 포함해서 모두 12명의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때 대전을 좀 떠들썩하게 했던 지역 정치권과 그 대전시에서 운영하던 프로축구단이 얽혀있는 그런 사건이니만큼 재판의 과정이나 결과를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키워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공소장 일본주의 저 좀 생소해가지고요. 예, 김종천 전 의장이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예. 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 키워드를 공소장 일본주의로 정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또 알아갔습니다. 예.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입니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2020년 7월 14일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예, 5시엔 대세남 화요일 순서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시민이 없는 그들만의 리그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아나운서께서도 오프닝에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 딱 정확히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이 4번의 투표 끝에 제8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중순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대전시의회는 의장 선출을 위해 총 4차례 투표를 거쳤는데요. 앞서 3차례 투표에서는 찬성 11표, 기권 11표로 이제 과반 수액되기 실패해서 이제 의장 선출이 무산됐다가 이 마지막 4번째 투표에서 찬성 12표, 기권 10표로 이제 아주 가까스로 권중순 의원을 그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예.
예, 한 표가 그러니까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가까스로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또 권 의원은 또 중간에 사퇴도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사퇴서를 예. 제출했다가 다시 번복을 한 건데요. 그야말로 좀 한편의 코미디 상황극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주말 권 의원은 사퇴를 철회했고요. 그다음 어제 이제 이어진 투표에서 다시 의장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그 같은 당 소속 이종우 의원도 의장 후보로 등록을 해서 그 의장 선출이 좀 순탄치 못하겠구나 이런 전망이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종우 의원이 의장 후보를 등록을 하니까요. 그 당 안팎에서 강하게 반발이 일면서 뭐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일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종우 의원이 이제 의장 후보에서 사퇴를 했고 권중수 의원만 단독으로 이제 후보가 된 것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후 벌어진 그 세 번째 투표에서도요. 이 찬성과 반대가 각각 11표 동수를 이뤄가지고 의장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이제 결국 네 번째 만에 가까스로 한 표 차이로 의장이 선출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일이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예. 한두 번도 아니고요. 이거 정말 그들만의 리그 중에서도 최상위 클래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게다가 자신들 집안 싸움을 두고 이 민주주의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좀 더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비판을 인식한 듯 그 권중순 신임 대전시의 의장은요, 이 당선 소감에서 시민들을 향해 그 사과부터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권 의장은 앞으로 그 대전시의원 22명이 좀 똘똘 뭉쳐가지고 대전시와 대전시 의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 뭐 이런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본다면요, 그게 과연 제대로 이뤄질까 하는 좀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예. 부의장들도 선출이 됐죠? 네, 맞습니다. 부의장이 2명이나 됩니까? 네, 부의장 2명입니다. 예. 이 부의장으로는요, 유성구의 의장을 지낸 경력을 가진 그 초선의 민태권 의원하고요. 역시 이제 초선인 조성칠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요. 이 두 의원은 모두 그 권중순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했던 이른바 합의 이행파 의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선출 과정도 보면은 이들은 그 유일한 야당 소속인 미래통합당 우회자 의원하고 함께 이제 경쟁을 벌였었는데요. 예. 1차 투표에서 민태권 의원이 13표, 우회자 의원 7표, 그리고 조성칠 의원이 1표를 얻어서 이 과반을 획득한 민태권 의원이 먼저 부의장으로 선출이 됐고요. 예. 그 이어진 2차 투표에서는 조성칠 의원이 13표를 얻어서 그 8표를 받은 우회자 의원을 제치고 이제 부의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예. 미래통합당 소속인 의원이 상당히 많은 표를 얻었네요. 네, 한 명인데 제법 많은 표를 얻었죠. 예. 이 점이 바로 그 현재 대전시의 복잡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전시에서는 내일 그 4개 상임위원장들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투표에서도 기권표가 10표가 나왔고 또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에서도 다수의 이탈표가 나온 만큼 그 과정도 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민들은 없는 그들만의 리그인 대전시회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사뭇 좀 웃픈 기대가 들기도 합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 국민이 없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오늘 시리즈입니까? 네, 어떻게 키워드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어제 그 고 백선엽 씨의 그 장군의 그 대전 현충원 안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이 현충원 안장 대상을 놓고 정치권에서 또 다른 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도 국립현충원에 안장하자는 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법안에는 그 대한민국의 헌정 발전에 공헌한 그 전현직 국회의원 중 일부 요건을 가진 사람하고 그다음에 평화, 민주, 통일을 위해 헌신한 정치 원로도 이제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법안은 미래통합당 소속 김성원 그 원내 수석 부대표가 대표 발의를 했고요. 그 배현진 의원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10명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그 김영진 원내 수석 부대표까지 해서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른바 이제 셀프 법안을 발의했다 이런 얘기죠. 네, 여야 가릴 것 없이 이게 그 서명을 했던 얘기인데요. 이 법안 문구만 보면요, 그 헌정 발전의 공헌, 평화, 민주 통일을 위해 헌신한 원로 정치인 이렇게 좀 다소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또 향후 정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여서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늘 이제 본인들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작 현충원에는 안장이 돼야겠다라는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법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정말 이 발상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이 현행 그 국민묘지법을 보면요, 그 현충원 안장 대상자는 전직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대법원장 그리고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 뭐 이런 분들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법안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명확한 개념 정립 또는 정치 원로 뭐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정말 국민들의 기대에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금 도둑 잡아라 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는요. 한번 국회의원이면은 이 무덤까지 특권을 누리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면서 좀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사후에 어디에 묻히는가가 그렇게 중요한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긴 합니다만 이분들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미국 같은 사례를 보면은 국민묘지가 다 그 규모가 똑같지 않습니까? 예. 뭐 대통령이든 일반 사병이든 다 같은데 우리나라는 정말 신분에 따라서 그 규모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이 국회의원 현직일 때 상당한 특권을 누리지만요, 이 직을 그만둔 뒤에도 이 대한민국 헌정회라는 조직을 통해 현재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요. 한 번이라도 국회의원을 지내면은 아직도 대한민국 그 헌정회 연로회원 그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1인당 매월 120만 원씩 그 국민 혈세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올해 기준으로 총 53억 2,800만 원의 국민 혈세가 쓰이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2018년 그 대한민국 헌정회 사업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전직 국회의원들의 생신입니다. 생일이 아닙니다. 생신 축하 사업비 명목으로 6,800만 원, 경조사비로 6,200만 원, 친목 단체 지원비로 2,200만 원, 해외 역사 탐방 지원비로 7천만 원, 그리고 사무실 방문 회원 중식 및 다가 제공 비용으로 8,800만 원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항목이 생신 축하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국민 혈세로 지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국민묘지 안장까지 추진한다는 게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로 그 생계가 어려운 독거노인들은요, 기초연금으로 한 달에 최대 23만 5천 원을 넘지 않는 그런 돈만 받고 있습니다. 예. 선출직들의 권한은 위임받은 권한인데 이걸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특권으로 활용된다는 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늘 얘기합니다만 이거 뭐 교과서에서나 또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았어요. 네,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촛불을 들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정말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과반을 획득한 21대 국회는 이 분명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국민 앞에 또 약속하고 다짐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친일은 반성하고 독립운동을 예우하는 것이 정의다 뭐 이런 입장도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고 백선엽 장군의 대전 현충원 안장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국회의원도 이 현충원에 안장시킬 수 있다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된 건데요. 그 약속과 다짐이 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국민 한 사람으로서 좀 눈을 좀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뉴스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네, 5시엔 대세남 수요일 순서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대전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노조가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노조는요, 그 정규직 노조의 도움으로 이제 조직된 것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 이제 비정규직과 정규직 이 노노 갈등의 프레임으로 보는 시각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을 간의 싸움으로. 그런데 비정규직 노조를 정규직 노조가 도와서 하나의 노조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정규직 노조가 솔선수범해서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노조를 조직한 거는요, 이번이 첫 번째 사례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보건의료노조에서는 그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를 좀 확대해서 그 병원 현장에서의 노동자들 사이에 차별을 없애고 또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 고용의 질 향상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이런 입장도 밝혔다고 합니다. 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특히 이제 병원 의료시설에서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비정규직은 굳은 일을 도맡아서 많이 하는데요. 예. 현재 을지대병원 측은 그 차량 주차나 청소, 뭐 장례식장 업무하고 시설 관리 업무,
그리고 이제 병동 보조 업무와 직원 식당 업무 같은 것들 이렇게 총 7개 업체에 이제 을지대병원은 외주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해도 무려 210명 가량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대전 을지대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전체 구성원들 중 약 20% 가량이 그 외주 업체 소속으로 현재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정규직 노동자들도 한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런 그 판이 깔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들이 일하는 게 결국은 그 을지대병원 측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물론 그 직접 고용이 더욱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긴 하지만은 이게 또 현실적으로 여러 난관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이번 비정규직 노조를 통해서 이들의 노동 환경이나 그 조건이 조금 더 나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조 지부장을 맡은 그 전혜교 지부장은요. 처음 입사할 때는 을지대병원 정규직으로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8년 노동조합이 해산된 이후에 그 용역업체 직원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후에도 그 을지대병원에서 20년째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규직 시절까지 합치면 총 30년이 넘게 이곳에 근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현재 병원 측으로부터 받고 있는 처우는 그 정규직 신입사원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 전혜교 지부장은요, 그 정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 자식벌 되는 후배들이 자신과 같은 처우를 받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이제 그 노동자를 위한 그 노조 설립 앞장을 섰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현재 대전 을지대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요, 1년마다 고용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바꿔 말하면 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그런 고용 불안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단지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권익뿐만 아니라 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그 회사에서 가장 꾸준히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그 열악한 노동 현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 남는 돈이 아닙니다로 정해봤습니다. 예,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 우리 지역인 충남 당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기구 의원이 지금 현재 표절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 뉴스타파가 세금 도둑 잡아라와 좋은 예산 센터 그리고 이제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 공개 센터와 함께 국회 개혁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어기구 의원은 지난 2016년 거시경제 전문가인 신모 교수에게 그 국회 예산 220만 원을 들여가지고 정책 연구 용역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요, 그 신 교수 자신이 그 이미 지난 2010년 한 학회에서 발표했던 논문을 그대로 이제 베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예. 학회에서 발표된 동일한 논문을 의원실에 용역을 받고 다시 또 제출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용역을 받은 교수가 이미 발표했던 논문을 말 그대로 이제 셀프 표절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 셈인데요. 영문 도표를 그 한글로 번역만 했을 뿐이지 이게 앞서 발표했던 논문의 통계나 연구 방법 그리고 핵심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그 심지어 오타까지도 정확하게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 이에 대해서 용역을 받은 신 교수는요, 이 연구비 22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면서 이 용역을 받았던 당시에는 대부분 그렇게들 했었고 또 이제 어기구 의원실에서 시간을 일주일 정도밖에 주지 않으면서 이제 빨리 제출해달라 이렇게 재촉을 했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기억이 난다라고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요, 어기구 의원 보좌진으로부터 의원실의 그 예산과 정책 비용이 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래서 보좌진이 공부 좀 해보라는 취지에서 해당 자료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뭐 전형적으로 연구 윤리에 위배되는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어기구 의원 측에서는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제가 좀 사실 확인을 위해서 어기구 의원 의원실 관계자와 좀 오늘 통화를 해봤는데요. 근데 관계자 말이 이 당시 보좌진들이 지금 모두 그만둔 상태이고 또 어떤 보좌진이 그때 그 업무를 맡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정책 개발을 위해서 쓰라는 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냥 단순히 돈이 남았다고 해서 지인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연구 용역 주고 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이런 돈은 아니잖아요. 이거 세금이잖아요. 국민들의 세금. 네,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제 대상이요, 보좌진 공부용이 아니라 의원한테 직접 이제 의원이 뭐 뭔가를 연구하거나 조사하거나 이럴 때 쓰라는 돈인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이 국회 입법을 위한 그 정책개발 연구 지원비는요, 이 보좌진이 아니라 국회의원 그 본인을 대상으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지원금은 그 보좌진 공부하라고 할 때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국회의원 개인이 공부할 때 쓰라고 하는 지원금 이런 셈인 것입니다. 예.
예산을 그러면 뭐 전용해서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어기구 의원 사례처럼 이 국회 입법정책 개발비가 원래 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사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 일했던 한 보좌관은요, 이 공무원들이 가짜 출장과 가짜 특근 등으로 이제 내부 운영비를 만드는 것처럼 이 국회의원실에서도 이제 이른바 관례란 이름으로 이 입법 및 정책 개발비를 그 의원실 내부 경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현직 보좌관은요, 그 의원실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연말까지 돈이 남으면은 이 예산을 좀 반납하지 않고요, 이 정책 연구라도 발주 주는 일이 종종 있다 이런 그 고백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또 이제 정부의 잘못된 예산 사용을 감시하는 국회에서 이런 관행이 좀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참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그건 남는 돈이 아니라 정작 필요한 곳에 반드시 쓰여야 될 피 같은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적어도 예산에 대한 그 막강한 권한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에서 이런 좀 잘못된 관행은 좀 반드시 뿌리 뽑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예. 5시엔 대선한 목요일 순서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 한가한 노래 타령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혹시 충남 찬가라는 노래 기억하십니까? 충남 찬가요? 네네.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까? 예, 학교에서 예전에 가르쳤었는데요. 저도 초등학생 때 배웠거든요. 그 우리나라 한밭으로 이름난 고장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전혀 네. 기억이 없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이게 한밭으로 이름난 고장이었는데 이 대전이 충남에서 분리되면서요. 가사가 이 한밭에서 계룡으로 이렇게 바뀌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있는 노래입니까? 네, 노래입니까? 지금도 충남도의 공식 노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왜 이런 충남 찬가 얘기를 하죠? 예, 충남도에서 이번에 그 한 방송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이 도민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이른바 이제 충남의 노래를 만들기 위해 그 전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예. 이번 공모에서는 대상에게 이제 3천만 원을 주는 등 그 총 5,600만 원의 상금도 내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예, 새로 공모하면서 상금도 걸었다는 얘기인데요. 건전가요 형태 뭐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글쎄요, 그거는 공모작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충남도에는요, 이미 1958년에 만들어진 충남 도민의 노래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이렇게 불러드린 그 1984년에 만든 충남 찬가라는 노래, 이게 현재 공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 가사 중 그 손을 들어 웃어주는 충청도 처녀, 이 부분에 대한 그 성인지 감수성 논란이 좀 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작사자의 그 과거 군국주의 찬양 행적이 밝혀지면서 이 새로운 충남의 노래가 필요해졌다. 이런 입장을 충남도에서는 이번 공모를 추진하면서 이게 내놨다고 합니다. 예. 근데 요즘도 이런 노래를 부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 행사장 빼놓고는 이런 노래를 부르거나 들을 기회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실제로 많은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이런 노래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새로운 충남 을 대표하는 노래를 시민 공모를 통해서 만든다고요? 예, 많은 예산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예. 물론 이제 충남도에서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오디션 프로그램 형식을 갖춰서 예선을 거쳐가지고 10팀을 선발하고 이 독립기념관에서 최종 경연을 펼쳐 이제 관람객들의 현장 투표, 유튜브 조회수, ARS 투표 참여수를 합쳐서 이제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예. 이게 과연 얼마만큼의 그 도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낼지는 좀 솔직히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져서 얼마나 도민들이 많이 부르고 또 이게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전해질지 글쎄요. 이건 요즘 시대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 진행하려면 상금 말고 또 다른 부분들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예. 뭐 심사비나 공연기획비 뭐 이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또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행사들도 취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무도 관심이 없는 노래를 굳이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써가면서 공모한다는 게 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충남을 널리 알리고 또 충남도민인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게 과연 노래로 해결될 문제인지 좀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 발표된 지난 6월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지지도에서 이 전국 9개 도지사들의 평균 지지도는 55.5%였습니다. 그리고 양 지사는 46.8%로 그 9명의 도지사 중 그 최하위를 기록했었는데요. 이런 노래 공모 사업보다 이 도민들을 위해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 충남도가 다시 한번 좀 깊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 그린벨트 푸는 그린 뉴딜로 정해봤습니다. 예.
얘기해 주시죠. 네네. 어떤 얘기인지. 그 정부와 여당이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일환으로 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그 이를 위해서 어제 정경두 국방장관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만나서 이 수도방위 사령부의 부지를 거기에다가 이제 신규 아파트를 짓는 방안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어쨌든 뭐 세금으로만 부동산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은 계속 있어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요, 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있는 그린벨트 해제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이 그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서울에 사람들이 더 몰리는 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수도권 과밀화도 막고 또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서울과 수도권에는 일정 정도의 그 규제를 적용해 온 것인데요. 근데 이와 맞물려서 또 그 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정부의 이제 그린벨트 해제 요청에 대해서 좀 강하게 거부를 해왔었습니다. 예.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이제 부동산 관련 정책이 서울 수도권 중심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지역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이 실종이 되고 오히려 또 부정적인 효과만 나타난다. 이런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혁신도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공공기관을 지역에 배치하고는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대부분의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에는 늘 주택 공급량이 부족했고 그러니까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그래서 이제 규제를 하면은 풍선효과로 그 다른 지역의 집값만 덩달아 치솟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국토균형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분권도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진보 진영 경제학자 중 한 명이요. 그 한 명인 그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 그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그 칼폴라니 연구소 정태인 소장이 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이 한 번 풀린 규제를 다시 잡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이처럼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은 전국의 그린벨트가 무너지는 거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도 못 푼 봉인을 이 문재인 정부가 해제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린벨트마저 무너뜨리면서 무슨 그린 뉴딜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부의 그 이런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근본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그리고 이런 그린벨트 해제는 좀 반드시 제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방송분입니다. 예, 5시 엔데서는 금요일 순서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공은 검찰로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죠? 그 검찰에서는 현재 그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아파트 개발 승인 과정에서의 그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오후 그 검찰이 대전시청을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압수수색은 오후 2시 3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수사관 7명을 보내서 그 대전시청 14층에 있는 도시계획 상임기획단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주택본부장실을 압수수색했고요. 예. 여기에서 기획단 간부 한 명의 컴퓨터를 포함해서 약 그 2상자 정도의 분량의 물품을 압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압수 물품을 바탕으로 해서 그 관련 정보와 문건을 그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해서 그 분석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논란이 좀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고발이 된 게 이제 작년 초였으니까요.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났고 또 시행사는 작년 말에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이게 좀 많이 흘러간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가 상당히 이제 인기가 있었던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던 그런 아파트였다라고 기억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예. 저희도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거 분양가가 그 1,500만 원 정도가 됐었고요. 그럼 그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평균 74.5대 1의 그런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었고 또 이제 완판이 된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대전 경신전에서는 작년 3월에 이 아파트 개발 승인 과정이 뭐 이른바 권력형 토착비리다 이렇게 하면서 이 대전시 공무원들을 고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부지를 수용당한 그 토지연합회 역시도 그 한
한 달 뒤인 작년 4월에 그 고발을 했던 사건입니다. 원래 이 사건은 그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발장을 접수받은 대전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을 그 대전 둔산경찰서로 넘겼었는데요. 사건을 넘겨받은 그 둔산서는 이 수사를 한 다음에 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었습니다. 예, 경찰에서는 불기소 의견이었는데 이렇게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한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검찰의 판단은 좀 다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예.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지금은 뭐 확언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사건 그 대전 유성구 도안 신도시 2의 1지구 그 아파트 건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지구 지정 나흘 전에 그 사업 인가가 나면서 이제 특혜 의회가 좀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대전 경실련에 따르면은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려면은 이 생산 녹지 비율을 30%로 낮춰야 되는데 이 해당 부지는 38.9%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이제 개발 허가를 해줬다고 하고요. 예. 만약에 그 생산 녹지 비율을 낮추려면요, 그 대전시의 동의도 받았어야 되는데 이 절차도 이제 무시가 됐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경실련은 그 지구 단위 계획 변경 과정도 문제를 삼았다고 하는데요. 이 대전시가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면서 그 애초 수변공원과 인접해 있는 그 주거 환경이 뛰어난 곳에 있던 그 준주거지 그 용지를요 이제 좀 구석으로 옮기는 대신에 그 자리에 이제 공동주택 용지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변경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자는 그 공동주택 용지 12,000여 제곱미터를 더 확보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이런 정황상 특혜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문제 제기이죠. 네, 많은 정황들이 그걸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대전시는 최대 200%였던 공동주택 용적률도요. 이 사업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기 일주일 전에 그 220%로 높여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가 있게 돼서 그만큼 사업자가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지역 피해 토지주들 역시 그 대전시 공무원들이 이 도시관리 계획 정보를 사전에 유출했다.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게 됐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대전시와 유성구가 좀 위법한 행정처분을 내려서 이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좀 강제로 빼앗겼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 여러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 사건에 대한 그 검찰의 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누락됐던 정보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대전 현충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요. 그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인물 정보를 좀 검색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며칠 전 이곳에 안장된 그 고 백선엽 장군의 정보에 일부 좀 변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안장자 정보란을 보면요. 그 이름과 계급, 군번, 신분, 사망일자와 장소, 소속, 그리고 안장일자와 장소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비고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고란에는 보통 그 해당 인사의 특징이 이제 기재가 된다고 하는데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내용도 보통 이 비고란에 기재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그 김석범이나 송석화 같은 그런 국가에서 공인한 친일파 11명의 정보 비고란은요.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 뭐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이런 부분들이 좀 기재가 돼 있다라는 게 네, 현충원에 안장이 되어 있어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언론에서요, 고 백선엽 장군의 유해가 안장되던 지난 수요일에 이 안장자 정보를 검색해 봤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고 백 장군의 정보 비고란은요, 아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예.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이렇게 뭐 편찬에도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난 2009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 고 백선엽 장군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당시 진상조사위원회는 그 고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그 A4 용지 16쪽 분량의 보고서를 남기기도 했고요. 또 백 장군 역시 자신의 저서에서 이제 동포에게 총을 겨눴던 건 사실이다라면서 자신의 그 친일 행적을 인정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인 어제 오전 그 해당 언론이 대전 현충원 측에다가 이제 정보 누락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요. 같은 날 오후 그 안장자 정보 비고란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관련 내용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예, 문제 제기된 이후에 올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국가보안처 관계자는요, 의도적으로 누락한 건 아니었고 이 특이 사항이 있을 때는 좀 확인을 한 뒤에 자료를 등록하다 보니까 좀 시차가 있었다. 뭐 이런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예.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첨예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예. 뭐 현충원 현장에 가봐도요. 그날 안장식 때 많은 지지자들, 반대파들 나와가지고 서로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 따라서 누구를 처벌하고 말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이미 지나버린 것 같은데요. 하지만 친일 인사들은 지금 이 세상에 없지만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아직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이 반드시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뉴스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